요인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인 분석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인 분석이란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해서 분석하는 기법인데요. 많은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예시를 이용해서 요인 분석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A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A 회사의 호텔 관광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고객들의 이용 의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히 시스템이나 정보 품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받았고요. 이 웹사이트는 응답 속도가 빠르다 해서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응답을 받고요. 이 웹사이트는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이다 라는 설문에도 마찬가지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에 대해서 시스템과 정보 품질, 이용 의도와 같은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완료한 후에 코딩 작업을 거치고 SPSS에 변수명을 만들어서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설문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변수명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짧게 변수명을 만들어서 이제 독립 변수인지 종속 변수인지 매개 변수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번호도 붙여서 구분하기 쉬운 변수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석 결과를 볼 때 잘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독립 변수는 IND, 종속 변수는 DEP 이런 식으로 유니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독립 변수가 independent variable이고 종속 변수는 dependent variable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해서 붙인 겁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데이터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한 후에 요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인 분석에서 각 변수들에 대한 응답으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서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독립 변수들 설문 항목들을 8개를 가지고 쉽고 간단하게 두 개의 요인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컴포넌트 1,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두 가지로 나눠서 있는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요인은 시스템 품질이라는 이름으로 붙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모두 정보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보 품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요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문 문항의 변수들을 묶음 단위로 하나씩 요인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빈칸이 있는데 숫자가 0.4 이하인 것은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숫자로 포진해 있는 거죠. 이 결과에서 보듯이 여러 개의 설문 문항들이 단 몇 개의 요인으로 축약해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문항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제 다시 이론으로 들어가서 요인 분석에 대한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인 분석은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내재적 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요인 분석은 변수들을 묶어주는 R타입 요인 분석입니다. Q타입 요인 분석은 케이스를 묶어주는 것인데요. 사회과학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인 분석은 상관관계를 기초로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요인 분석 결과는 상관관계 구조를 보여줍니다. 요인 분석 결과는 결국 상관이 높은 것들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묶여진 것들에 대해 요인명을 정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묶여진 요인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때 분석자의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생각지 않았던 그룹의 요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인 이름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출하는 것은 좋지만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해당 요인이 존재하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요인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인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변수 집합들의 공통된 요인들을 밝혀내고 변수들 내에 존재하는 상호 독립적 차원을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알탑 요인 분석은 자료 요약 및 변수 구조 파악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위해서 호텔을 선택할 때 고객은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는지 확인하는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요인은 위치, 가격, 객실,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에서 많은 항목들을 제시해주고 각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한 자료를 활용해서 요인 분석을 해서 많은 항목을 몇 개의 동질적인 요인으로 묶어냅니다. 대상 응답자들의 상이한 특성을 갖는 개인들을 서로 동질적인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Q타입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과학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R타입 요인 분석은 설문 항목을 동질적인 몇 개의 집단으로 그룹핑을 하고요. Q타입 요인 분석은 질문에 응답한 평가자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그룹핑을 합니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요인 분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어떤 개념을 여러 변수를 사용해서 측정할 때 요인 분석 결과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변수들은 측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변수들은 서로 다른 변수로 간주하여 제거될 수 있어요. 회귀 분석이나 판별 분석 등으로 추가적인 어떤 분석을 할 때 많은 변수에 의해서 다중 공선성과 같은 문제로 분석 기법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변수를 몇 개의 새로운 요인으로 축소하고 각각의 요인이 독립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공선성은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들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여기 다중 공선성에 대한 개념은 회귀 분석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요인 분류 기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관관계 행렬과 분석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회전 방법에 따른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인 추출 모델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고 네 번째로 분석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분석 대상 기준으로 요인 분석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R타입 요인 분석과 Q타입 요인 분석으로 구분됩니다. R타입 요인 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변수들을 요인으로 분류하는 방법이고요. Q타입 요인 분석은 표본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회전 방법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각 회전 방법은 변수들을 요인으로 묶어낼 때 요인 간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결과를 개선하는 방법이고요. 비직각 회전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가정하거나 요인들이 독립적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인의 추출 모델에 따른 분류에서는 첫 번째로 PCA 주성분 분석이 있는데 고유 분산 혹은 오차 분산이 크거나 또는 이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CFA는 공통 분산이 비중이 크고 오차 분산이나 고유 분산이 적을 때 사용합니다. 그 밖에 PFA, ML, GLS가 있는데요. 대개 PCA를 많이 사용합니다. PCA는 주성분 분석으로 정보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수많은 변수를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유 분산, 공통 분산, 오차 분산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에 반해서 CFA는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구조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공통 분산을 사용합니다. 분산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나눕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원래의 방대한 자료를 가능한 한 줄여서 중요한 요인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고요. 확인적 요인 분석은 요인을 추출하기는 하지만 분석의 초점은 추출해낸 요인들이 과연 원래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만 실습을 할 겁니다. 요인이란 변수들 간의 선형 결합을 의미합니다. FI가 A1x1 플러스 A2x2 플러스 A3x3 해서 AN, XN까지 변수가 존재하고 AN이라는 개수로 구성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가 몇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는지 보시겠습니다. F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요인은 세 가지 변수 X1, F4, F5가 더해져서 하나의 요인으로 되어 나타난 것이고요. F2라는 두 번째 요인은 두 가지 변수 X2, X3가 합쳐져서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이죠. F3라는 세 번째 요인은 두 가지 변수 X6와 X7이 합쳐져서 하나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요인 분석을 할 때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매트릭 자료를 이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요인 분석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표본수는 일반적으로 50개 이하면 요인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요인 분석 결과 자체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100개 이상 되어야 요인 분석을 해봄직합니다. 자료의 표준화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의 측정 단위가 다르면 산출되는 결과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자료를 바꿔서 측정 단위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최종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합니다. 요인 분석에서 상관관계를 계산하는데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행렬을 만들어서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합니다. 상관관계 행렬을 계산하는 것은 자료의 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요인 분석을 위해서 입력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인 추출 모델의 선정에서는 주 요인 분석에 대한 수학적 접근 방식으로 대칭 행렬이 아이겐 구조를 찾아내는 과제이고요. 회전된 요인이 바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겁니다. 상관관계 행렬에서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 고유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이들이 각각 요인 분석과 고유치와 요인이 됩니다.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유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고유치는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데 요인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유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 하나 정도의 분산을 축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들을 설정하는데요. 이것은 적어도 각 요인이 한 변수의 분산보다는 커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총 분산 중에 요인을 설명하는 비율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총 분산의 60% 이상 설명해 주는 요인까지 선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산은 요인 추출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이유는요. 변수의 축약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인 적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 변수들은 요인 적재량이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됩니다. 요인 적재량 팩터 로딩 값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인 적재량이 0.4 이상 되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할 수 있고 0.5 이상 되면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관계 검정을 통해서 변수의 유의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변수들이 여러 요인에 비슷하게 요인 적재량을 나타내는 경우에요. 여러 요인으로 분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변수들을 어느 한 요인에 쏠리도록 좌표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요인의 회전 방식에는 회전축이 직각을 유지하는 직각 회전 방식이 있습니다. 요인들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요인 분석을 한 경우에 그 요인의 결과값으로 회귀 분석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각 회전 방식을 하지 않으면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서 다중 공천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메리맥스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직각 회전이 아닌 다른 회전 방식이 있는데요. 회전축이 직각을 유지하지 않는 비직각 회전 오블리크 방식이 있는데요. 요인들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분석을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직각 회전을 하는데요. 회귀 분석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인 분석 결과 요인이 추출되면 각 요인의 명칭을 부여해야 됩니다. 명칭은 연구자가 요인에 대한 공통된 특성을 조사해서 주관적으로 붙이게 되는데요. 요인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마다 다릅니다. 요인이 의미 있게 추출되었는지에 대한 해석도 연구자마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과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됩니다. 요인 분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인 분석은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상관계수의 문제인 정규성, 범위, 분포 등의 문제를 포함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정규성의 문제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지만 범위나 분포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설문지의 작성 단계와 자료 수집 단계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변수끼리 서로 척도가 다른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요인 구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인 수를 결정할 때 고유값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요인 설명력을 보면서 요인 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인 수가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의미 없는 요인들로 구성될 수 있고요. 요인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도 요인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깊이 있게 하시고 미리 요인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확인을 거치셔야 됩니다. 요인 분석의 목표는 원 자료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자료의 양을 줄이는 것이니까 원래 자료의 정보는 가능한 한 유지돼야 됩니다. 공통성이 낮을 경우에는 요인 분석 자체의 의미가 줄어들어서 요인 결과값을 이용한 추가 분석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인 분석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5개 정도의 변수를 2개의 요인으로 묶는 것은 요인 분석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인 분석을 하려면 더 많은 변수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많은 변수를 활용해서 가능한 한 적은 요인이 추출될 수 있도록 요인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요인 분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